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야, 이거 여간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찔하죠. 한 30층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아파트에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곳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OTT 구독 열풍이 있기 전 국민이 신문을 구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출퇴근길에도 손에서 신문을 놓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허지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교육당국에서는 이미 증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 철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그 수시 원서 접수 바로 전날이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요. 오늘부터 일반대 190여 곳을 비롯해서 전국 의대 39곳 등에서 예정대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말 동안 열린 한 의대 입시 설명회에도 500명 넘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추석 연휴에 응급실 공백이 우려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의료계에서는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다시 재논의를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걸 원점에서 다시 하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뉴스 보면서 이거 뭔 소린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들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영향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갈등들 그리고 변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요. 설마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하자는 거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시 접수가 바로 오늘부터인데 갑자기 변경된다고 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런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2025년 대입 변경 마지노선은 1,509명 모집 인원 증원을 결정한 지난 5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입시를 손볼 수 있는 시기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또 이번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문제는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입시를 봐야 하는 지금의 고1 또 고2 학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양쪽이 접점을 찾아야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온 국민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이겼어, 내가 졌어 차원이 아니고요. 온 국민을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양쪽이라는 것도 웃겨. 그죠? 그렇죠. 네.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곧 추석 연휴인데요. 명절마다 기차표 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아마 기차표 구하려고 수없이 클릭하셨던 분들도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렇게 기차표가 동이 나는데요. 정작 연휴 기간 중에 기차가 빈좌석인 상태로 운행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난 설 연휴만 하더라도요. 이 철도 승차권 무려 20만 표가 이른바 노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만여 좌석이 빈 상태로 운행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쟁, 예매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명절 연휴에는
뭐 승차권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어려운데 노쇼라는 게 예약을 해놓고 혹은 결제를 하고 오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건가요? 직전에 반환을 해서 그 좌석을 구하지 못한 혹은 그 좌석이 팔리지 않은 채로 운행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 5년간 승차권 반환 현황을 보면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명절 연휴 동안의 승차권 반환율이 연평균 판매량의 무려 41%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SR도 같은 기간 동안 15% 반환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올해 설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코레일이 판매한 승차표 408만여 장 중에 무려 46%가 환불이 됐고요. 이 중에 4%에 해당하는 19만 5천여 장은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빈 좌석으로 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지나친데요. 46%가 이게 예약이 노쇼가 발생을 했고 4%가 직전에 그렇게 됐다고요? 야, 이건 너무하다. 근데 명절 때 진짜 꼭 고향에 가고 싶어서 표 사려고 발 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노쇼 현상, 이거 뭔가 대책이 없겠습니까? 대책 나와야죠. 정부가 노쇼 현상 해결을 위해서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승차권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시점을요. 열차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하도록 코레일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승차권을 선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빠른 승차권 반환을 유도해서 다른 이용객들에게 예매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게 반환 시기가 직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타지 못하게 하고 표를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특히 이런 명절 연휴 기간 동안만이라도 뭔가 강하게 위약금을 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매 전쟁을 치르면서 빈 좌석이 남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꼭 이걸 해결책이 뭐가 나와서 표가 꼭 필요한 분들이 표를 사서 고향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온라인 바바리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바바리맨이 있어요. 네, 바바리맨이 뭔지는 아시죠? 아유, 그건 알죠, 알죠. 알죠. 네, 이른바 공연 음란죄를 네. 범하는 네. 사람인데 온라인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점점 확산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을 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플래싱 범죄가 기승을 또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식의 온라인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네. 전해드렸는데 방금 말씀 주신 사이버 플래싱 이건 좀 생소하긴 합니다. 사이버 플래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전혀 원치 않는,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최근에 온라인 발달을 하면서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듣거나 애매한 수위의 성적 사진을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무려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들이 모두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음란한 메시지를 받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말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네. 당연히 이런 것도 괴롭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한 직장인이요, 텔레그램 메시지로 남성의 신체 부위 사진과 하트 이모티콘을 갑자기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메시지를 삭제하고 차단만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여대생은요, 등굣길 버스 정류장에서 이 휴대전화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이 있잖아요. 에어드롭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나체 사진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갑자기 전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그 이후로는 아예 근거리 사람들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이 에어드롭 기능을 꺼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할
처벌할 엄두를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몇인지 발신자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설령 이 발신자를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처벌 수위가 낮아서 죄값을 묻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백화점 업계가요, MZ세대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화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백화점, 어디 지점 할 때 그 어디 지점은 보통 지역명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좀 더 다채롭고 창의적인 이름으로 지점명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행하백화점, 상암점 이렇게 많이 부르곤 했었는데 이제는 뭐 지명 대신 아예 새로운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이 신세계백화점은요, 2007년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 단장을 마치면서 신세계 사우스시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도 부산점을 새 단장하면서 커넥트 현대라는 간판을 달았는데요. 오. 1995년 이후에 개장한 이후에 29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포명을 바꾸는 것은요, 주변 상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기도 한데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복합 쇼핑몰로 거듭난다고 하고요. 이렇게 재단장을 해서 전시와 또 체험형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등 MZ세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들이 먼저 이렇게 됐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들이 이렇게 가는데 꼭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그렇죠. 지금만 봐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네. 네. 어쨌든 백화점들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나 그 세대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군요. 예, 영어 이름이네요. 네. 네,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계절이 역행하는 듯합니다. 가을이 맞나 달력을 다시 들춰보게 되는데요. 늦더위에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가을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가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마치 여름처럼 볕이 따갑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도 불안정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양은 5에서 40mm 사이가 예측됩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껴있는데요.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네, 수요일에는 막바지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 앞두고 뭐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 생각하고 또 네.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뭐 가격표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서 추석 선물 고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좀 퀄리티 높은 걸 사려고 그러면 진짜 물가가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명절 과일 뭐 배 선물을 꼭 했었는데 배값이 올랐어. 그러면 좀 떨어진 사과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사과배가 다 괜찮은 비싸니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안 줄 테니까 저도 네. 주지 마세요. 안 주고 안 받기.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요즘 보면 뭐 얼리버드라 그래서 네. 조금 더 빨리 주문을 맞아요, 하면 뭐 몇 맞아요. 퍼센트씩 할인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뭐 할인이나 혹은 뭐 물품을 바꾸는 등 이렇게 대안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업들도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요즘처럼 이 채소값이 오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대형마트 L사가 상생채소라는 이름으로 B 플러스급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P 플러스급, B 플러스급이죠. B 플러스급은 농산물의 맛이나 뭐 신선도나 뭐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단지 좀 보기 안 좋은 거, 좀 정리가 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흠집이 있다거나 이런 거, 이런 제품들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맛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저렴하다? 그럼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럼요. 네. 농가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또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농산물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게 다다기 오이하고 깐마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다기 오이 같은 경우는 5개가 일반 오이보다 50% 저렴한 3,390원에 판매했고요. 깐마늘은 1kg에 일반 마늘보다 30% 저렴한 7,99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에 살짝 흠이 있어도 뭐 맛이나 품질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속 있는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육통 전문 계열사 지사가 이제 지역 맛집이나 유명인이랑 이 협업을 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충주시 충주맨 아시죠? 충주맨. 네. 충주시 홍보를 맡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인데요. 이 지사는 충주시의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디저트를 선보이면서 동시에 충주맨의 개성 있는 모습과 또 재미난 문구 이런 것들을 상품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충주매는 요즘 뭐 웬만한 연예인보다 유명합니다. 이제는 편의점까지 진출을 근데 했군요. 저분이 공무원이라 저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연예인들은 모델료를 받지만 없어요. 저분은 저거 없을걸요? 아, 네. 없어요. 사과를 공짜로 주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또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은 통신사 엘사의 사례인데요. 엘사는 알뜰폰 시장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해 왔고요. 또 올해 4월에는 알뜰폰 업체와 공동 파트너 프로그램을 리브랜딩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알뜰폰 고객들에게 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 유심을 구매하면 2시간 내 유심을 수령해서 휴대전화를 셀프 개통할 수 있고요. 또 나에게 꼭 맞는 그 저렴한 요금제 찾기와 같은 그런 기능도 마련돼서 나의 소비 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신사하고 알뜰폰은 서로 경쟁 관계 아니었나요? 이렇게 서로 돕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동통신사 가입자들, 이동통신사 고객들이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간 거는 사실인데 네. 이게 그렇게 뭐 이동통신사 업체들도 이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알뜰폰 업체가 오히려 침체가 되면은 통신사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게 알뜰통신사가 이 망 사용료를 그 통신사에다가 이동통신사가 지불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수익이 그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사업자들이 이제 막 그 알뜰통신사도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통신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상생 효과를 많이 그 이루고 있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들도 물가 부담을 덜고 좀 더 그 알뜰하게 통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경제 소식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 막 넘어섰고요.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허준 변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공동주택 많이 사시죠?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황당한 일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엘리베이터도 멈출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그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아파트의 매력은 역시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층에 사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바람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겁니다. 아우 내 무릎,
이게 무슨 고생이야. 15층까지 언제 걸어 올라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회장님. 잘 만났네,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15층까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우, 진짜. 어머머. 아이고, 저보다 낫네요. 저는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21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오늘 중에는 가겠지.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엘리베이터 언제 고쳐요? 아우, 글쎄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서 이게 뭐 새 거를 사야 되는데 뭐 저희 아파트에 돈은 없고. 잠깐만요. 아이고, 뭐 택배가 왔네. 기사님하고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10층까지 또 내려가야 되겠구만. 다음에 봐요. 회장님, 그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 뭐? 자동차 키 좀 가져오라고? 또 1층으로 내려가야 돼? 같이 가요, 회장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관리비는 내라는 대로 다 냈는데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 당장 주민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다 모이셨죠? 강성진 변호사, 호주인 다 모였죠?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신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듣고 놀라시지 마세요. 아파트에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영영 못 고친답니다. 아니 관리비는 어디다 쓰고요? 아니 회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야, 이거 다들 진정들 하시고요. 웃고 있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제가 관리비를 더 올렸다. 그러면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셨겠습니까? 관리비를 올렸다고 욕하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할 일을 하셨어야죠. 욕먹을까봐 뭐 일을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요. 다 여기 있는 거지요. 제가 왜 욕을 먹는 짓을 합니까? 저는 어차피 3개월 후면 임기도 끝나요. 다음 회장이랑 얘기 나누세요. 그때 되면 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뭐라고요? 기가 막혀 진짜. 아파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사를 가버린다는 입주자 대표 회장.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수억씩 드니까 주민들끼리 돈을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거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머리 아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아파트 정전대에서 왜 위아래층으로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유. 저도 그때 무릎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기약 없이 멈춘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고 26층까지 구성되어 있던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20년 엘리베이터 17대 중에 10대가 어머. 무려 10대가 정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 요청으로 3년 동안 그 기간을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도 수리가 완료되지가 않아서 결국 올해 초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와, 26층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럼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해? 네, 하루 근데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럼 택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도 왜 아파트 점검한다고 그럴 때 네, 고생 한번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야. 인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있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6월 인천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6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4대 있었는데 네. 이 정밀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다 운행을 멈췄습니다. 택배는 물론 뭐 음식 주문 배달 이런 것도 다 끊겼는데요. 아유. 특히 이곳은 고령층이 많이 살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그 어르신들도 많았고 그렇겠다. 또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 수가 전국에 이제 400여 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니 400대가 넘는다고요? 아니 올여름 가뜩이나 정말 더웠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왜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 속출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이것이 바로 뭐냐?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장충금? 우리 그 아파트마다 이 장충금 네. 말 그대로 장기 오랫동안 수선 뭔가를 수리할 때 필요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금액 이걸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문제는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과된 내용을 다들 보셨을 텐데 이게 다 뭐 승강기가 뭐 고장 났을 때 아니면 뭐 도색을 할 때 뭐 배관을 할 때 이럴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엘리베이터가 15년 정도 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와. 그런데 그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한 기에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하는구나. 근데 이게 아파트 잔지 전체로 보자면 이게 뭐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드는 그럴 수 거예요. 있네.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갑자기 이 돈을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또 간혹 또 장기 수선 충당금 요거에 이제 간혹 이런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뭐 내가 당장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10년이나 뭐 20년 뒤에 쓰는 돈인데 이거 장충금 이거 안 내면 안 되냐라는 분도 계신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300가구 이상 네.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라면 법적으로 그 적립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의무라고 하니까 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비 포함돼서 따박따박 냈는데 그렇죠. 대체 이 돈이 왜 부족하냐 이거예요. 누가 네. 뭐 훔쳐가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따박따박 장충금을 받아갔는데 왜 돈이 부족하냐 엘리베이터를 그러게. 고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개념인데 네. 그때 필요한 데다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나중에 비용 지출을 맞아요. 위해서 미리 모아놓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 이제 장터 서니까 일단 뭐 장터 뭐 설립하는 그런 뭐 회의 뭐 그런 거에 비용 다 지출하고 뭐 CCTV 같이 그냥 간단한 거 그런 거 유지 보수하는데 지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출이 이어지다 보니까 돈이 결국에는 부족한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입주민들이 이거 진짜 써야 된다라고 필요할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은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충금을 다른 곳에 미리 써버린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 이게 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씩 늘려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비 형태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거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거예요. 우리 임기 동안은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사람들 또 하지 말고 또 다음으로 문제네.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돈만 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절한 시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뒤늦게 부품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부품이 빨리빨리 그때 내가 원하는데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엘리베이터를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혹시나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른바 우리 총알이라고 하잖아요. 네. 총알이 풍부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때 딱 원하는 조건으로 수리를 하고 그렇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급하게 공사를 준비하게 되고 그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돈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 사례가 정말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걸 앞으로 정말 큰 문제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게 왜 네. 그러냐. 우리나라 아파트에 여러 정비 기준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딱 15년이 지나고 나면 정밀 안전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승객용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전체 봤을 때 84만여 기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4분의 1이 15년이 다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먼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가 많이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좀 분명히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 장충금이란 걸 다른 시설을 고치는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업무상 뭐 횡령죄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사용을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업무상 횡령죄까지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장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충금을 막 걷는 게 아니라 장기 수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3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 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즉, 이 장충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의 승인을 받은 그 용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입주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 관리자, 그 대표 회장이 좀 주차장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장충금으로 네. 그 주차장을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도 시설의 일부인데 그렇죠, 주차장을 그렇죠.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어. 점검 주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그걸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구나. 네,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조정하고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용도에 벗어나는 지출을 했다라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장충금을 다른 비용으로 써서 진짜 필요한 이 엘리베이터를 못 고치고 있어. 그럼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게 해야 되는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행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 대표, 구성원, 관리 주체 이런 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적절하게 원래 그 계획대로 써야 되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용도 외로 함부로 만연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에게 그 용도에 사용한 금액만큼 손해를 끼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용도의 사용에 대한 고의나 또는 최소한의 과실이 있고 이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용도의 사용으로 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사용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고친 것도 어쨌든 주차장을 뭐 조명을 개선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파트 전체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이게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을 때는 그 부분만큼 손해가 없다고 봐서 공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과실 비율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용도에 사용한 그 부분 용처가 어딘지 그리고 실제 손해액으로 얼만큼 상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파트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재권자, 전임 회장이 결재권자였으면 전임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증명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사실 당연히 손볼 곳이 많겠죠. 그래서 장충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이 부과되는 건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올해 1월에 청구된 관리비 내역에서 장충금이 전년에 비해서 약 107.5%나 상승이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5만 원이던 장충금이 올해는 이제 10만 10만 넘었어요. 원이라는 두 배가 오른. 네, 2배나 오른 것인데요. 그러자 이제 입주민들이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 필요 없는 시설까지 다 교체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입주민들끼리 그 별도의 비대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구성해서 막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너무 많이 오른 장충금을 재조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볼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장충금을 저도 얼마 전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예요. 네. 세입자고 저는 2년만 살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장충금을 내? 내가? 나는 금방 살고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운 안 거예요. 내는 네.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 언제 고장나요?
제가 사는 동안에 과연 고장 날 가능성이 얼마나 그렇죠. 있을까. 네. 그러니까 또 장충금을 내는데 조금 아까운 아까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관리소장의 임기. 네. 아, 이때까지는 난 낮춰가지고 별로 많이 부과를 안 하겠다.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충금의 문제를 추가로 좀 이렇게 낳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2배나 뛰었어. 그러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충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장충금이 만약에 첫 입주 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차곡차곡 쌓아뒀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일도 사실상 없고 부족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경기도 기준으로만 700건이 넘는 장충금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는 일이 생기고 이게 다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산정됐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비를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또 큰 수리가 필요할 때 쓸만한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장충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과도한 인상이나 부족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요. 일단 큰 공사가 없는데도 갑자기 장충금이 올랐다. 그럼 한번 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제대로 거치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엘리베이터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입주자의 동의를 얻는 그런 뭔가 사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때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상 고지안 받으면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우리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을 뭔가 세웠다 뭐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뭔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모아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된 수리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님이 세입자의 어떤 장충금 부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입자는요 나갈 때 임대인에게 자신이 낸 장충금을 입증을 해서 맞아. 돌려달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럼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은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중개업자가 이런 건 잘 해주던데. 해주죠. 예. 예. 그 장충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거 적절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주제 갈까요? 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어디까지 끌어 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함께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믿었던 아내의 대신 아내가 돌돌싱이었어요. 인데요. 말도 안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설렜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드디어 우리 결혼하네. 아우, 너무 떨린다. 나 떨고 있니? 나도 떨려. 나 같은 여자 데려가더니 자기는 정말 복도 많아. 나한테 잘해야 돼? 아이, 그럼 알았어.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어디 가야 되지? 이거 가까운 주민센터 가면 되나? 자기가 주민센터라니. 혼인신고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야지.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이나 우편 접수만 가능한 거 알지? 신분증 꼭 챙겨야 돼. 야, 자기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누가 보면 결혼 몇 번 해본 사람인지 알겠어. 해봤더니 무슨 소리야. 원래 내가 아는 게 좀 많잖아. 맞아. 우리 자기는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정말 똑똑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장모님하고 통화했어. 장모님 혹시 어디 아프신가? 나한테 이서방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장서방이라고 그러더라. 장진택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엄마 헷갈렸나 보다. 장진택?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 장진택. 우리 앞집도 뒷집도 다 장진택이었어. 아무튼 우리 결혼식도 잘 마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오케이? 뭐 흔한 이름 같지는 않은데. 그래, 알았어. 오케이, 콜. 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둘이나 낳은 저에게 행복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과거에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날 이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해봐. 장모님이 허구한 날 부르는 그 장서방, 장진택, 걔가 그 전 남편 맞지? 아니야. 그 사람은 전 남편 아니고 전전 남편.
전 남편? 야, 그럼 돌싱이 아니고 돌돌싱이란 말이야? 맞아. 돌고 돌아서 당신 만났으니까 더 운명 아니겠어? 아이, 아무튼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우리한테는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 과거는 있고 앞날만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는 무슨 자기만 믿으면 답니까? 잊으면 다예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꼭 참고 살아야 될까요? 야, 이거 남편 입장에서는 완전히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띠로리. 네, 애가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결혼 9년 차에 두 자녀를 둔 30대 후반 남성 이 김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김 씨가 어느 날 이제 뉴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배우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나도 한번 떼볼까 해서 가서 막상 이 아내의 증명서를 발급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아내에게는 2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겁니다. 자녀가 있어. 네, 더 있었던 데다가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각각 또 성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재적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아내가 돌싱이 아니라 돌돌싱. 다시 말해서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2명의 또 자녀가 더 있었고 이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 그 첫 번째 결혼은 대체 언제였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보실 텐데 네. 기록에 따르자면 이 아내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결혼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당시 아내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아내는 첫 번째 결혼해서 약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 날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과의 2번째 결혼한 이후에 또 자녀가 1명 태어나게 되는데 네. 이 사람과도 또 한 번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2번째 이혼을 한 이후 4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 사연을 준 이 사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가 이 2번의 결혼 사실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비밀로 얘기를 했구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유.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러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당장 이혼을 해야 될 일이다고 생각을 해도 두 아이가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또 어떡하냐고. 이거 상당히 고민되겠어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김 씨는 이 혼자서 이혼을 수백 번도 더 막 고민을 했겠죠. 예, 그리고 김 씨는 처음부터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한 그 내 탓인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자괴감이 또 빠지고 또 이혼하면은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또 뭐 이런 거 이런 고민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은 이혼이 아니라 또 혼인 취소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좀 누리꾼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끼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의사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나를 속였으니까 이혼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된다. 저는 먼저 할게요. 저는 예. 이혼해야 된다. 아. 이게 사실 해야 뭐 된다. 돌돌싱이나 돌돌싱이나 상관은 없는데 몰랐잖아요. 속였고 거짓말하고 믿음이 깨진 관계는 저는 더 이상 이미 깨졌다. 네, 네. 부부 관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속였다 해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궁금해요. 아내가 잘 처신을 잘 해왔고 아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아이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금 또 들어요. 잘한다면 이혼하면은 막 또 아이 아이? 키우는거나 또 다른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 생활에 별 문제 없다면은 뭐 그쵸.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그래, 사과해야죠. 진짜 사과해야 돼요. 네. 사과하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전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사실 원래 남편은 돌싱으로 알았던 것 같은데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 그러면 저는 한 4년에서 6년은 사과해야 될 것이다. 계속 사과. 계속 그 사과값 마음이 많이 풀릴 올랐는데 때까지. 사과해야 왜냐하면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두 그렇죠.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어떤
어떤 책임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뻔뻔하다 이 결혼 유지 그러면 안 못하죠. 아유, 그럼 어렵죠. 그 아이들이 남편을 잘 키울 자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전에 아이가 있고 전전에 아이가 있고 둘이나 있어요. 지금 네. 내 아이가 있어서 난 이게 사라질까 싶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이런 사례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특수한 케이스죠. 글쎄요, 뭐 있기로는 돌싱도 있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흔하게 있는 경우는 뭐 저는 뭐 많이 겪어보지는 못한 상담 사례긴 한데 그 이런 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혼과 혼인 취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이혼은 살다가 우리들이 막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 사유가 생기면 이혼을 하는 거고 이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혼인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 나는 절대 몰랐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 알았으면 나 이거 결혼 절대 안 해. 이런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네. 사기나 뭐 이제 강박 뭐 이런 경우에 나는 진짜 이거 사기 당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또 이제 입증 문제거든요. 고의적으로 속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가 예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자는 당신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이거 그런 입증의 문제가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3개월이네. 3개월 이내에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입증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혼인이 돌돌. 취소됐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당연히 양육 책임은 져야죠. 양육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 처가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양육 책임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처는. 양육 권자는 아닐지라도 양육비를 네. 부담하는 식으로. 그 아이들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일단 아내에게는 그 성이 다른 두 아이가 있거든요. 네. 실제 아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사실 양육비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양육비 책임을 져야 하고 아마 남편 몰래 양육비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협의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양육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 8월 9일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예전에는 시효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이거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양육비 재판사는 이혼해서 양육비 얼마 주기로 다 판결이 났는데 그걸 주지 않고 있다. 이것도 10년 안에 행사하셔야 되거든요. 소멸시효 있으니까요. 과거 양육비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실무적으로 감액이 절반부터 되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좀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깝깝하네요. 엄마가 같은 4명의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요즘은 OTT 구독이 필수라고 라떼는 집집마다 신문 구독이 필수였다입니다. 가시 팬들에겐 재밌고 가시 스타에겐 두려워 썩가시 무심 유명 가시 때문에 울어버린 우리 두 사람 세대 공감 토크쇼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집집마다 종이 신문을 구독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요즘에도 종이 신문 배달을 시켜서 매일 보는데 아침에도 네, 저는 매일 아침에 보시잖아요. 네. 오늘 라떼 주제를 좀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신문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아니 여보세요. 아니, 신문을 아니 여기서 종이 신문 배달 시켜 보는 사람 저희 집밖에 없어요? 네. 네, 저도 안 봐요. 그래요? 네. 아, 뭐 저도 끊은 지 한 어쨌든 뭐 1년 요즘 됐어요. 그렇다고 쳐도 40년 전에는 이제 종이 신문이 절대 왕자였죠. 아유, 그럼요. 최전성기를 그럼요. 누리던 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OTT 강자라고 뭐 N사의 구독률이 43%다 이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구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옛날에는
10가구 중에 9가구가 신문을 구독해서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진짜 아버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러닝 셔츠 바람으로 항상 신문부터 마당으로 맞아요. 나가서 신문 던져놓고 가면 그거 들고 오시고 아니면 네. 문 앞에 있으면 문 열고 나가서 들고 그렇죠. 가시고 네. 밥 한 숟갈 뜨시고 신문 보시고 밥 한 숟갈 뜨시고 신문 보고 막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옛날에 아빠가 네. 신문 한번 쫙 펼쳐야 그래야 이제 아침이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옆으로 약간 그 둥그런 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신문 이렇게 넘기시면서 이렇게 수저를 드시고 이렇게 식사를 또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맞아. 옛날에는 신문을 한 곳에만 구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 집도 신문 그럼. 세 군데 구독했었고요. 어디 신문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월간지도 저희는 2개나 구독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안 읽었어. 아버지만 열심히 읽고. 아버지는 잘 남자의 보셨죠. 권유물 같은 느낌? 네네네. 맞아. 그리고 그 시절에 또 지하철 풍경도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잖아요. 네. 다들 이제 지하철 타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지만은 그때는 다 이제 신문 딱 펼쳐놓고 예, 신문 예, 요런 다 그림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달랐죠. 지하철에서 신문 보기 선수들이 있어요. 신문 펼치면 이렇게 해서 양 옆에 사람들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네. 아, 이렇게. 그거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많았어요, 당시에. 네.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신문 보시는 분들 많았죠. 그때는 지하철역마다 신문 갑판대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돈 내고 신문을 사서 그걸 네.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읽은 신문은 지하철 그 위에다가 탁 던져놔요. 그러면 그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보시기도 하고. 선반 위에서 그거 보죠. 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문 싹 걷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신문을 보잖아요. 네.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면 이렇게 보면 꼭 본인도 보면서 옆에 아이고 봐요. 이겼네. 맞아요. 같은 신문인데도 아 이랬구나. 그래. 네, 이겼어. 네, 네, 그러다가 또 같이 막 얘기도 하고. 그래. 네. 장기 같은 훈수도 신문인데도 얘기를 하게 돼. 헤드라인 막 이렇게 뉴스 뜨면은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넌센스 퀴즈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신문으로 이제 TV 편성표. 그래서 TV 너무 중요하죠. 그거 그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 TV 편성표를 제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주말의 네. 명화.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다 검색이 되지만 맞아요. 예전에 이제 TV 편성표 없으면은 그 진짜 TV를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거 뭐 놓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거 본 것 같아요. TV 편성표. 그거 네. 알죠. 아니 명절에는 그거 쫙 나오잖아요. 영화. 그렇죠. 그럼 그거 스케줄로 이렇게 딱 줄 쳐가지고 이때 요거 봐야지 요거 봐야지. 지금 명절 오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고 시간 맞춰서 봤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있죠. 그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그거 하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으세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80년 말 81년 초 고 무렵에 하셨구나. 그때는 고등학교 가는 자격 시험인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연합고사가 네. 있었죠. 네, 연합고사 끝나고 신문 돌렸죠. 옛날에 말죽거리 근처에서 돌렸어요. 저게 저인가? 아니 저희 뭐 지금은 옛날에 신문 되게 큰 오빠도 신문 배달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네. 들었어요. 진짜 많이 했고 네. 그 신문 배달 해가지고 이제 그 월급을 딱 받잖아요. 네. 월급을 딱 받으면 그날은 저희 떡볶이 먹는 날. 오빠 덕에 떡볶이 먹는 날. 저도 그때 돈 받아서 집에 빵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때 신문이요 하고 던져요?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아니 가가지고 꽂아놓고. 그때 5층에 저 아파트가 많았어요 거기는 주공 아파트.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거기 하나 있는 거야. 네. 그럼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넣고 신문이어가 아니고 이렇게 넣고. 넣고 오고. 근데 옛날에 신문을 이렇게 있으면 확 던지기도 하고요. 그 문틈에 일반 껴달라고 하면 또 주택가들. 껴주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물건에 던졌다가 맞춰서. 딴 집 가서 그 신문 안 왔다고 연락 오면 또 혼나니까. 그런 경우도 난리 나죠. 예, 하나 넣어야 되고. 비 옛날엔 오면 비닐 씌워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의 필수 코스였죠 아마. 1980년대만 해도 신문 배달원의 80% 이상이 청소년이었고요. 그 중에서 중학생이 제일 많았어요. 저도 중학생이었으니까. 심지어 초등학생도 꽤 있고 이랬습니다. 또 신문 배달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고학생들 많아서 그런 학생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글자에 맞춰 활자를 하나하나 뽑아서 기사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 시절에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옛날에는 신문 제작 과정이 복잡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원고지에 한 땀 한 땀 정말 기사를 써요. 네. 그럼 문선부에 그걸 넘기게 되면 문선부. 글자 맞게 활자를 하나씩 뽑아요. 그러면 신문면에 맞게 배치를 해서 인쇄판을 만드는 건데 그때
신문의 생명은 또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납 활자를 순식간에 골라내는 문선공이라는 그런 분들의 스피드가 대단해서 과장을 조금 보태면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골라내는 속도가 빨랐다고 근데 그러고 맞다. 저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아, 이야. 문성공 진짜 오랜만에 네. 듣네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직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네. 뭐 지금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네.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 이제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으실 네. 텐데 옛날에는 뭐 그 문성공 외에도 이제 신문을 만드는 그런 그 기능직에 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뭐 또 윤전기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윤전기? 윤전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네. 신문을 제 시간에 대량으로 막 이렇게 찍어낼 수 그렇죠. 있었었는데 운전기? 이 윤전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옛날 분들은 그게 뭐냐면 신문이라고 하는 게 단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면이잖아요. 양면. 예. 양면으로 한꺼번에 그 기사를 쫙 인쇄를 해가지고 다량으로 배포할 수 아, 있었던 인쇄기. 게 이 윤전기 때문인데 보통 이제 한 시간에 16만 부에서 18만 부까지 저거. 어마어마하게 와, 인쇄할 수 윤전기구나. 있었는데 이 속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우와. 저게 바로 윤전기라는 기계에서 나오는 건데 맞아. 이게 뭐 저렴한 가격에 종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이 윤전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장 첫 번째 신문이기도 했는데 이 동아일보가 1921년에 민간 신문 최초로 이 윤전기를 도입한 걸로 와. 유명합니다. 야, 21년이면 꽤 오래됐구나.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왜 신문사 가보면 네. 주로 지하 1층인가 2층에 있어요. 맞아, 그렇죠? 지하에 있어요. 기름 냄새 쫙 맞아. 나잖아요. 그렇죠. 그 윤전기 아직도 돌아가죠. 네. 근데 윤전기가 한번 돌아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만 장을 한꺼번에 신문을 뽑아내야 되니까 네. 기계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종이 터지면 오. 신문을 다시 써야 되니까 기계를 멈췄잖아요. 아. 그래서 당시 기자들한테는 최고의 찬사가 바로 윤전기 내려! 윤전기 내려. 아. 내가 특종이 있어! 아, 맞아. 그 시절 이야기하니까 새록새록 그때가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 종이 신문을 봤던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땡땡땡이 휴무일이었다. 뭘까요? 땡땡? 이거 일요일이 당연히 일요일- 휴무일이 아닐까 하는데 아니, 아니니까 일요일에 신문이 안 오니까 토요일에 쉬는 거 아닌가? 땡, 월요일, 땡. 월요일? 월요일. 정답 맞습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월요일이 휴무일이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주 7일,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매일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1898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신문, 일간 신문이죠. 매일신문 이후로 매일매일 나갔어요. 아. 그런데 1년 내내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까 신문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박정희 군사 정권 때 한 번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에 조간이나 석간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신문을 발행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 6회 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문사들도 하루씩 쉬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요일에 쉬고 있잖아요. 일요일에 안 와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쉬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월요일 신문이 나오니까. 그러네. 요즘에는 신문사 기자들이 신문사에 일하는 분들이 아마 토요일에 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요일 날 쉬거나 토요일 날 쉬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쉬더라고요. 일요일에 나와야 월요일에 나오죠. 예전에는 또 그리고 가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판이 그렇죠. 있었죠. 네, 전날 밤에. 네. 그렇죠. 가판 나오면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 주의 그 6일 발행은 1987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언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 7회 발행 관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월요판이 부활한 거죠. 근데 주 7일 인쇄기를 돌리던 신문사들이 19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변화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998년부터 주요 일간지 신문사들이 일요일판을 휴관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일요일판 신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기 시작한 게 이 대한민국 신문사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비교적 최근 일이라고 볼 수가 네.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무일에 신문이 안 나올 때 그때도 뉴스는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긴급 뉴스가 터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나온 얘기가 호예요. 호예. 그때 말 그대로 속보를 알리는 방식이 바로 이 맞아. 호예였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요 속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호예밖에 없었기 때문에
호, 2번 호가 나와야 되는데 외의 신문이 외에다 나오는 이거죠. 거거든요. 큰 사건 그래서 호예요. 일단 발생하면 신문사가 막 긴급하게 호해를 바로 찍어서 온 국민들의 거의 묵가로 뿌렸죠.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뉴스들이 호해로 뿌려졌을까 한번 가보죠. 네. 대표적으로 스포츠 뉴스가 있었는데요. 특히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들의 소식은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1986년 10월 5일에는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중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공이에요. 네. 94개, 한국이 93개, 일본이 58개를 맞다. 차지했다. 이 사실이 호해로 실렸습니다. 맞아. 한국이 일본 제치고 당당히 2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성공이 2년 뒤에 88 서울 스포츠 축제 그 밑거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호해로 실리는 기사는 역시 사건 사고죠. 네. 1987년 11월 30일 승객과 승무원 맞아, 이거 115명을 기억나. 타온 대한항공 칼 858편 맞아, 여객기가 기억나. 폭발해서 추락하는 사건이 호해로 실렸습니다. 맞아. 이 사건 정말 나중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 나중에 이 북한 공작원 김승일 씨죠. 네. 김승일 씨와 김현희 씨가 벌인 테러 사건으로 맞아, 밝혀졌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컸죠. 네. 그럼요. 또 우리나라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북한의 동향 역시 중요한 기사가 됐죠. 1994년 7월 9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전날 8일날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호해로 실렸고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이때 생생히 기억해요. 정말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토요일 저는 근무가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7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속보가 딱 터지게 되면서 호해가 막 나면서 그때 군인들 다 다시들 다 휴가 나왔던 분들 복귀하고요. 네, 맞아요. 그때 다들 뭐라 그러냐 혹시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굉장히 막 신숭생숭했던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무서웠겠다. 그때 뭐 주말에 외출, 외박 그리고 그 휴가 갔던 사람 다 오고 그걸 계속 경계 근무하고 다 총 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난리였죠. 제가 요때인가 1분 뉴스인가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뉴스 했던 사람들은 전부 비상근무죠. 뭐 맞아. 전원 대기하고 막 이게 뭐 나라가 난리가 나는 줄 알았으니까. 난리가 났죠 정말로.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좀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신문하면 빼곡한 글자로 꽉 채워서 나갔는데 네. 이게 좀 놀라운 게 신문 일부가 그 백지로 텅 빈 채로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마 그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네, 신문이 저 밑에 면이 다 비어 있잖아요. 저거는 광고 있는 데인데? 예. 광고란이 통 비어있네요. 야, 어떻게 된 완전 거죠? 비었네. 이 사건이 바로 1974년에 있었던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입니다. 네, 당시에 박정희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광고를 내지 못했던 회사들이 대거 해약을 했고 와. 그 결과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백지로 나가거나 심지어는 지면을 기사로 채워야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광고 수입 빠지면 신문사 엄청난 타격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힘들었겠어요. 광고가 없어서.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네.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독자들이 격려 광고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사비를 털어서 빈 광고면에 작은 개인 광고를 막 실어 넣었습니다. 그렇죠. 4개월 동안 무려 만여 건의 격려 광고, 이야. 또 1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덕에 이듬해 광고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대단하죠? 대단. 이 나라는 국민이 살리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정말 대단한 게 이 사건이 세계 언론사에서도 아주 유례없는 일인데 이 독자들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나선 아주 중요한 사례를 아주 손꼽히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때 정말 언론사, 시민이 다들 연대해가지고 이 세상의 부조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타파하며 나아갔던 때라서 그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맞아요. 네,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니 마음이 괜히 좀 뭉클해지고 뭉클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예전에는
그 한문 모르면 한자. 신문 뭐 그렇지, 전혀 그렇지.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참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온통 신문이 다 한문으로 도배가 돼 있었는데 지금에야 뭐 글만 조금 길어져도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문해력 시대, 문해력의 난해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3, 40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 신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문으로 진짜 많이 차 있었고요. 그때 신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1988년 오늘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우 역시 한문이 많죠. 일단 동아일보부터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는 못 읽어요. 네. 솔직하게. 저도 저는 못 읽습니다. 하늘천 땅지 가마손 누룽지 저도 좀 한자 좀 5편 좀 잡아봤는데 네. 이건 지금도 신문 구독하신 우리 이재용님께서 읽어주셔야 이재용 될 것 아나운서는 같아요. 읽을 수 있죠. 저 때 신문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밑으로잖아요. 그렇지 오, 그렇지. 맞아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으며 연방제 논의를 전제로 노태우 대통령의 평양행을 환영한다. 이런 내용. 또 정부도 북한의 닫힌 문을 여는데 의의를 두고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대단하다. 일면에 실린 거예요. 저거 어떻게 네, 뭐- 다 읽어 저거. 아,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좀 양반인 게 이 88년도만 해도 저렇게 제목에만 타이틀에만 네. 한자가 좀 많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기사까지도 한자가 그럼요. 막, 그래. 작은 기사 읽기도 힘든데 그게 또 한자로 이렇게 좀 횟수가 많은 한자 같으면 이렇게 잉크가 약간 뭉쳐가지고 잘 안 맞아, 읽히는데도 맞아, 맞아. 네. 그 기사 안에도 다 한자 돼 있던 그런 네. 시절도 있었어요. 한문 공부하려면 저기 신문 보라고 그래서 사설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신문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신문하면 아버지, 신문하면 할아버지, 뭐 남자들 막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옛날엔 정말 옥편이 아니라 왕편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정말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요. 신문을 많이 읽으면 논리력에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사실 수험생들도 신문을 많이 봤었다 그래요. 아, 그 사설 꼭 읽어가지고 그거 그렇죠. 숙제로도 내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요. 예, 신문은 사실만을 중립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서 벗어난 글도 있었어요. 이제 사설하고 칼럼인데 사설은 신문사의 관점과 주장을 담은 글이고요. 칼럼은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담은 그런 글인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능 언어 영역이나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신문 사설을 읽고 막 읽으라는 조언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방학 숙제로 신문 스크랩 해와. 맞아.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면 막 이렇게 막 다 오려가지고 가위로 많이 또 했었어. 그때 또 하면 또 풀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밥풀로 막 이렇게 그리고 옛날 그때는 사람이네요. 신문을 다 네. 읽지는 못해도 네. 그때 나왔던 그 만화 맥컷 아. 이걸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느낌을 알았던 뭐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고바오 영감 같은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어서 저거 4컷짜리 시사풍자 저거 봐야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맞아요. 알고 저 얘기 어디 가서 좀 하고 막 이랬죠. 촌철살인. 예. 아이고 오늘 또 신문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 맞아요. 봤네요. 네. 요즘도 신문 보면 좋은데 알았어요. 왜 커피향하고 잘 어울려.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분리수거 하러 나갔는데 와, 날이 야, 이렇게까지 풀렸어?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풀렸더라고요.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주말 동안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여름처럼 따가웠는데요. 때 아닌 가을 폭염 일주일 더 견디셔야겠습니다. 네, 폭염이 다시 기승입니다. 주말 동안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사이가 예상됩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껴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늦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더위가 한김 식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진짜 많이 시원해지긴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또 열대야 같은 느낌의 기온이 또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앞서 제가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만 시원했나 봅니다. 오늘도 뭐 지역별로는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르는 그렇다고 곳도 그래요. 있고요. 뭐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도 여전하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